연금 플랜이나 이런 장기축에 보면 다 연금의 장기 수익률을 4.5%로 예측해요. 그 나라의 장기 성과는 결국은 잠재 성장률에 인플레이션을 더하면 한 4, 5%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4%대겠죠. 이제. 그 정도의 성장에 그치니까 수익도 그 정도밖에 안 나니까 고갈이 2055년이다, 57년이다 그러는 거거든요. 해외로 다 돌려가지고 우리나라에 왜 투자해요?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 하더라도 한 10%, 20%만 하고 나머지 80%를 가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전략들을 써서 운용을 한다. 10% 가까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익률이 1% 늘어면 연금 고갈 시기가 한 4년에서 5년 늦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재정 추계에서는 4.5로 예상을 했는데 그걸 8.5까지 우리가 늘린다. 그러면 4%포인트니까 20년 늦어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2000년생들도 다 연금 받을 수 있죠.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랜만에 홍춘욱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요즘에 그 프리즘 투자자문 엄청 잘 되고 있다고. 예, 아마 이게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지만 아마 네. 1,500억. 1,500억. 예. 와. 지난해 연말에 1,000억 돌파했다고 제가 자랑했었는데 네. 3달 남짓하는 사이에 이제 한 500억 늘었습니다. 이게 뭔가 잘 되는 집에는 이유가 있겠죠? 수익률은 올해는 안 좋은데 올해는 저희가 2월 중순쯤 이제 금에 대한 리밸런싱을 했고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금치 프리미엄 이러면서 해외 시세보다 우리나라가 한 20, 30% 비쌌을 때 그때 그 정도로 비쌌구나. 예, 네. 20% 이상 확실히 비쌌습니다. 그거 이제 매도하면서 리밸런싱 한번 하고 그랬지만 금값이 이제 그 뒤에 폭락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리밸런싱을 해서 충격을 좀 덜하게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그 손실이 좀 있어서 1, 2월 초에 벌어놨던 거 2월부터 3월 사이 좀 깨먹다가 이제 또 3월 중순부터 다시 만회해서 뭐 중립형 가입하신 분들은 다들 표정이 편한 그런 표정을 하고 방문하십니다. 작년부터 이제 해가지고 수익률이 좋으니까 재가입하시는 분도 많다고. 재가입이 제일 많죠. 이제 저희가 그 추가 투자라고 하나요? 추가 적립 투자, 추가 납입. 추가 납입하시는 분이 전체 가입자 한 73%. 그러니까 이제 잘 되는 집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10분 중에 3분 중에 3분이 이제 그렇게 하고 특히 제가 이제 재작년 말 2023년 말에 이제 지분 인수하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월급 사장에서 이제 오너 CEO가 된 다음에 한참 늘기 시작해서 이제 제가 인수했을 때가 한 160억 정도다가 AUM이요? 예, 작년이 이제 300억, 요때가 300억이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한 700억이 늘어서 1000억을 만들어올 때 이제 그때 가입하신 분들이 이제 1년이 되신 거죠, 벌써.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은 자산이 불어난 상태에서 이제 추가 납입까지 하시면서 재가입해 주시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근데 저기 그 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책도 많이 쓰시고 근데 사업까지 잘하시면 이거 어떻게 좀 반칙 아닙니까? 아니, 시작할 때 지금 160억으로 시작해서 지금 1,500억이 10배잖아요. 그러네요. 네네. 예, 10배라고는 생각 야. 못 했는데 예, 그러네요. 제가 인수하고 1년 3개월 남짓 만에 AUM 10배 만들었는데요. 이제 뭐 운이 좋은 면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그 자산 배분한 펀드들은 일단 작년에 수익이 다 국민연금이 15% 나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밀물에 좀 올라탔다. 그러니까 2023년에는 좀 힘들었지만 2023년 10월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부터는 시장이 그때부터는 이제 조정 없이 작년 8월까지 쭉 갔잖아요. 그때 저희가 이제 좀 올라탔죠.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어쨌든 프리즘이 이제 표방하고 있는 게 장기적인 이제 투자 이런 연금 관련돼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보험료율은 좀 올린다. 근데 소득 대체율은 좀 뭐 어떻게 한다. 이게 뭐 불평등하다. 뭐 젊은이들한테 너무 피해를 요청하는 거 아니냐. 뭐 등등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는데 박사님 이거는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이건 뭐 폰지 사기죠. 진짜요? 예, 바로 폰지 사기다. 예, 정말 나쁜 제도다. 예, 굉장히 잘못된. 어떤 게 잘못된 거예요? 일단 보험료율을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서 올린다라면 소득 대체율도 그렇게 했어야 된다. 근데 소득 대체율은 바로 내년부터 43%로 올리거든요. 그러면 연금 지금 수령하시는 분들이 65년생, 64년생들이 이제 수령 중이신데 그분들은 바로 은퇴하시면서 연금을 받으실 때 이미 인상된 걸로 바로 받고 예, 그분들은 납입은 안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간 더 납입을 해야 되는데 그새 한 8년 동안 천천히 인상. 저도 굉장히 이익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국회의원들 평균 연령이 저랑 같기 때문이죠. 아, 그러니까 그 X세대들, 제일 숫자가 많은 X세대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연금 개혁하고 밑에 세대를 향한 사다리 걷어차기를 한 거죠. 즉 보험료율을 이렇게 인상하는 한편 소득 대체율은 올리면 안 되거나 낮췄어야죠. 아니면 소득 대체율을 정말 그렇게 올리겠다라면 연금 수령 연령을 70살로, 어차피 우리 노인 기준도 70살로 바꾼다면서요. 뭐 예를 들어서 지하철 공짜 따는 거 65년생 돼 있었던 걸 그건 70세로 옮긴다던가 뭐 이런 제도들과 함께 연금 개혁을 해야지. 이렇게 8년에 걸쳐서 보험료율은 점진적으로 인상하니까 우리들은 별로 상관없어. 내년부터니까 더군다나. 그리고 소득 대체율은 내가 은퇴하는 순간 바로 수령하는 순간 바로 받아.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딱 얘기를 정리해 주시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이게 폰지 사기라고 하면 이제 너무 왜냐하면 왜 폰지 사기? 이 밑에 세대가 대략 이번에 연금연구원인가 어디서 보도한 걸 봤는데 만약 이게 파산하지 않게 계속 젊은 세대들을 이 제도를 유지하게 하려면 나중에 한 30%까지 인상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득의 30%를 연금에 내야 된다는 거죠. 예. 세금이랑 따로 이게 예. 연금에만. 그러니까 이건 좀 곤란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네네. 뭐 애를 2명 이상 낳은 집은 그러면 연금료를 할인해 주겠다라든가.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저출산 때문에 생긴 문제니까. 그렇죠, 그렇죠. 연금료 0이라든가. 국민연금 한 푼도 안 내고 연금 받게 해줄게. 뭐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화끈한 뭐 다른 거라도 있어야 다른 되는데. 패키지를 주지도 않으면서 현재 지금 뭐 겨우 출산율 올라가 봤다 그래야 0.8명인데 여기서 뭐 20년 뒤에 결국 지금 20살, 그러니까 20살이 20년 뒤에 지금 태어난 애들이 딱 국민연금 내려갈 때 되면 이제 30%돼 있을 게 거의 훤히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저랑 58년 개띠 사이에 한 1,300만, 1,200만 명 태어났는데 이 사람 중에 거의 80% 이상 살아있거든요. 1,000만 명이 매년 계속 지금 착착착착 국민연금 받으러 가서 43%로 인상된 걸 또 받는다. 이거 폰지 사기죠. 이래놓고 애 낳으라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우리 애들은 무슨 죄를 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민밖에 답이 없는. 하윤이가 네네. 진짜 대학 가가지고 좀 뭐 늦게 나와서 한 15년 뒤, 10년 뒤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 유학도 갔다 오고 해서 취직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예, 취직했다고 연금료가 제가 봤을 때 기본은 한 18%에서 시작할 거고 18%. 이게 지금 일본이 이 정도 내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보다 20년 빨리 인구가 감소한 일본이 이미 18%인데 네네. 우리도 이 정도로 인상을 하든가. 지금 인상하면서 소득 대체율은 깎아야죠. 뭐 그리고 아주 강력한 소득 저출산 대책이라서 애 셋 이상 낳은 집은 보험료 면제. 뭐 예를 들어서 연금 안 내게. 예. 세금 내면. 예, 그리고 국민연금은 받게. 뭐 그렇게 하든가. 뭐 아무 대안도 없이 그냥 50세 후반부터 60세 노인들이 이제 젊은 노인들이 가장 이득을 보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래 놓고 또 고갈이 이렇게 했으면 고갈이라도 몇십 년 늦춰져야 되는데 7년인가 8년 늦춰지는 걸로 땡이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소득 대체율을 올리니까. 그러니까 이 연금료를 9%에서 13%로 거의 한 50% 가까이 올려놓고 이거밖에 고갈 시기를 연장 못 시킨다라면 언발의 어중룩이네요. 완전히 이상한 제도.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X세대나 58년 개띠들이 아무튼 베이비붐 1, 2차 세대들이 밑에 세대 털어먹는 그런 시스템이다. 신랄하게 비판을 해주셨으니까.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거예요. 국회의원의 평균 연령이 56세입니다. 그래서 56세에게 가장 유리한 자기들한테 가장 유리한 제도를 도입한 것 같은데. 했다. 뭐 그것도 맞고 뭐 그리고 이제 뭐 표를 위해서 내가 이런 것도 이 사람들이 맞다. 숫자가 제일 많고 또 투표율도 높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데 근데 우리나라 2030은 숫자가 적으니까 맞아요. 거의 열심히 투표해봐야 소용없으니까 노인들한테 집중적으로 시혜를 주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정치 일정이. 그것 따라서 자기들이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거 했어요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니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 이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자녀 세대한테 이렇게까지 하면 어떤 생각을 할지를 모르고 하는 건가 아니면 무슨 생각인지 저도 이제 잘 거기는 모르겠어요. 분열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차피 젊은 친구들은 분열돼 있다. 그리고 숫자도 얼마 안 된다. 숫자도 얼마 안 된다. 그래서 좀 고정표는 무시가 가능하다. 예, 고정표는 이미 다
정해져 있으니까 중도표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근데 그 중도표를 끌어당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질적인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공학자들이. 선거공학자라고 계시잖아요. 표를 위해서든 뭘 위해서든 이렇게 뭐 이런 옛날 결과가 나왔다는 게 참 네. 저기 2008년 선거나 그럴 때는 보면 그 뉴타운 선거 막 이러면서 우리 동네 전부 다 뉴타운 만들어 주겠어요 하면서 그때 이명박 대통령 시절 뭐 그때 대승하고 막 그랬던 거 혹시 기억 안 나세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물질적 이익을 주겠다로 이제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거겠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독약을 마시는 거죠. 목이 마르다고 소금물을 벌컥 들이키는. 목이 마르다고 소금물을. 근데 이게 이제 통과될지 이게 통과는 된 거잖아요, 그죠? 아니 이제 그게 마지막 절차가 남아 있긴 한 거죠, 그죠? 예, 거부권 행사의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참 아무튼 이게 여당 야당 와 정말 꼴도 보기 싫습니다. 네, 뭐 이러니 저러니 정말 그렇긴 한데 이 개혁안을 두고 결국은 젊은 세대하고 이제 기성세대들 간의 갈등. 근데 기성세대는 그냥 저는 좋아요. 모른 척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대로 되면 좋죠, 저는. 근데 이제 전 벌써 요새 월급 15만 원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연금료도 굉장히 적게 낼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입장이지만 계속 그거 검사안에서 물가 상승 감안해서 보면 제가 한 200만 원 받거든요. 10년 뒤에 200만 원 받는 걸로 나와요. 네네네. 제가 50대 중반이니까. 네네네. 뭐 되게 큰 돈이잖아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계속 상한을 넣었으니까 94년부터 계속 넣었으니까. 네네네. 그런 입장에서는 뭐 43%라고 땡큐. 그리고 어차피 저는 이제 소득이 줄잖아요. 이제 배당 소득이 주가 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우리 회사 이제 배당할 수 있는 근로소득이 아니고 이제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근로소득에 대해서 생각이 붙으니까 아무튼 우리 5학년 5반 넘어가면 시작하면 대부분이 근로소득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연금료는 내려가고 받을 돈은 올라가는 개이득.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한테는 이게 좋은 뭐 나쁘지 않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폰지 사기라고 할 만큼 저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저한테 저희 같은 세대들 70년을 전후해서 태어난 사람들한테는 이득이죠. 그러나 나라가 이거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연금 재정 안 그래도 위험한데 그냥 뭐 7, 8년 잠깐 딜레이 시킬 뿐이지 그 뒤에는 더 큰 문제를 양산할 수 있는 제도인데 더 내고 덜 받아야지 이게 뭔 말이냐. 그리고 더 내는 것도 플랜을 8년 할 거면 그냥 1%씩 올려서 일본처럼 18%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대신에 적게 받으면서 우리도 희생할게.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염치가 있는 염치가 건데 있는 거죠. 우린 더 받을 테니 너네 또 조금만 더 내. 그리고 10년 뒤에 그때 또 연금 개혁할 때는 일본처럼 18% 되겠지? 뭐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물론 이제 애가 갑자기 100만 명씩 태어나면 다 해결되겠지만 그건 뭐 모르잖아 우리가.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근데 뭐 이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는 돈, 모아놓은 돈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내야 될 돈이 있고, 나중에 이제 나갈 돈이 있고 그런 건데, 뭐 그냥 얼핏 생각해봐도 이걸 좀 더 많이 확 키우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일단 자동 조절 시스템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동 조절 시스템. 일본이 자동 조절 시스템 하는데 이제 연금에 뭐 그 고갈 시점이 다가오거나 그러면 네네. 자동으로 연금료 인상 및 저기 소득 대체율 하락.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이렇게 맨날 싸우지 말고. 네, 다른 나라는 기준을 정하는.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하거든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 세계 20개 나라가 넘을걸요, 선진국들. 노령화가 시작된 나라는. 네. 그렇게 가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국민연금 빨리 뉴욕으로 이전하자.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작년에 15% 정도 벌어서 엄청난 성과를 냈다라고들 다들 그러시는데 사실 제가 국민연금 벤치마크 포트폴리오를 되게 많이 구성을 해서 돌려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 그 캐치프레이즈가 국민연금 따라 투자니까. 네네. 그래서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공개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서 작년 시뮬레이션을 제가 한번 해보니까 저희는 한 20%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5%는 어디서 나갔나? 뭐 비용도 있을 것이지만 벤치마크보다 뭔가 딜을 못 잡아온 그런 것들도 좀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뭐 지금처럼 국민연금 목표 비중보다 너무 낮게. 그러니까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11.5%인데 목표 비중이 한 15%였거든요. 그러니까 3.5%나 엄청나게 낮춰놓은 주식 비중을.
그러니까 리밸런싱도 잘 안 되고 뭐 그리고 또 해외 투자 비중이 너무 적으니까 빨리 해외 투자 비중도 좀 올리고 자, 이런 식으로 쭉 뭘 해 나가는 것들 하려면 결국 연금을 독립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연금에 있을 때 그 나온 발의됐던 법안들을 다 본 적이 있었는데 한 1년은 대관 업무했어요. 네네. 보는데 다 금융통화위원회 모델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뭐 한 3명, 국회에서 한 2명씩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7명을 기금운용위원회를 하고 이 사람들 연임 가능하게. 그래서 본부장들 맨날 바뀌는 거 맞고. 그렇잖아요. 옛날 이성태 총재 연임하신 것처럼 그렇게. 네네네. 연임하게 쭉 만들어 놓고 거기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위를 다 보장하고 그리고 순차 임기를 해서 정권 바뀌더라도 한 방에 못 흔들게. 그렇게 하고 그 본부에 대해서는 거기 금융위원회처럼 뭐 기금운용위원회를 7명 정도의 멤버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통합 관리하게 하고 예산은 독자로 그렇게 쓰게 해서 운용을 하게 하는 시스템들에 대해서 20년 전부터 이미 법안이 돌아다녀요. 근데 자기들이 막 야당일 때 이거 해야 된다고 했다가 자기가 여당 되면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자리 하나라도 있어야 되고 막 뭐 그런 것보다 것도... 이제 연금이 그 15%를 국내 주식을 갖고 있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1,200조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200조 이상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얼마나 개입하기 좋고 영향력을 휘두르기 좋아요. 그래서 저는 국내 주식 비중이 지금 목표 비중이 15%라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이건 빨리 10%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연금 규모가 금방 2,000조 돼요. 이제 피크 치기 전까지 한 2,000조까지 늘거든요. 네. 10%만 해도 200조인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작년 말 시가총액이 1,980조인가 90조잖아요. 코스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식 안 사고 미국 주식만 산다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오늘 갈증을 달래기 위해 소금물을 먹겠다는 사람들이죠. 그런 얘기인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10% 이하로 낮춰야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다른 자산들에 대한 비중도 크고 좀 커져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위험 자산인 대체 자산하고 해외 주식 채권 뭐 특히 리츠부터 뭐 저기 헤지펀드, 네. 사모펀드, 인프라 이런 데 다 투자를 더 공격적으로 늘려야 되는데 국내 주식 지금 열심히 사고 있죠. 저는 첫 번째 안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자동 조절 시스템이라는 이런 이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어쨌든 이렇게 됨으로써 국민연금이라는 그 제도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는 신뢰를 먼저 주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렇고 아까 이제 폰지 사기라고까지 얘기해 주셨으니까 대부분의 젊은 친구들은 연금 그거 어차피 다 못 받는 거 아니야라는 저도 생각이 그렇게 생각해. 횡배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못 받겠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은 이게 어떻게 지속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이민, 식으로든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민이 답이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식의 기성 세대들을 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고 느끼는 젊은 세대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뭔가 답답하긴 한데 얘기할 수는 없고 속은 터지고 뭐 이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이야기해도 되죠. 알겠습니다. 정말 저희 세대가 나쁜 세대예요. 저희보다는 물론 저는 58년 개띠 세대가 더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거기서부터 저희까지 오는 한 12, 13년 동안 1,300만 명이 태어났다고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지금 한 1,000만 명 이상 살아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강대한 단일 집단이고 또 죄송합니다. 어마어마한 꼰대 집단이잖아요. 남의 말 안 듣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돈을 번 걸 다 자신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근데 뭐 그런 고생도 많이 하시긴 했으니까 이제 뭐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세대는 고생 안 했죠. 앞에 세대가 고생 좀 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도 30년대생들 고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긴. 뭐 당장 박지만 그 고교 평준화 덕분에 다 뺑뺑이 돌려서 중학교랑 고등학교 진학률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던 시절에 아주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나라는 30년대생들한테는 정말 여러분들 정말 너무 고생하셨고 너무너무 힘드셨죠라고 이야기하는 건 내가 동의하는 게 그분들 어릴 때 태평양 전쟁, 커서 한국 전쟁 겪었던 세대니까 우리나라 최악의 세대잖아요. 30년대. 부를 뭐 쌓는다든지 이런 거 상상할 수 근데 없는. 이제 그런 분들이 근데 뭐 이병철, 정주영 그런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한테는 제가 고생했다라는 말하지만 사실 뭐 58년 개띠 이후로는 뭐 분명 고생은 했지 지금보다야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때는 사회 전체가 지금이랑 그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 같이 묻어가던 시절이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대해서 그 꿈을 꾸는 건 악몽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와일드 코리아에 살다가 좋아져서 전 우리 애들이 뭐 약하다 이런 사람들한테 야, 그럼 우리처럼 자랐어야 돼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꼰대 같은 소리 좀 하지 말고 지금 태어나서 살고 있는 우리 애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또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애 많이 낳아라. 뭐 출산에 너네 왜 이렇게 문약하고 약해 빠져가지고 애를 안 낳는다 같은 소리들 하는 그런 입들은 빨리 꿰매야 되는데 네.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뭐 개혁안이 나오긴 했는데 이대로 이제 통과되는 것은 상당히 큰 혼란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운용하고 있는 기금을 사람들한테 돈을 더 내라고 해서가 아니고 국가의 재정을 좀 먼저 좀 넣는 건 어떠냐. 아니, 그래서 그것도 뭐 요걸로 넣어서 이걸 좀 빨리 키우면 생각보다 좀 선순환의 고리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뭐 4.16 연금 개혁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거보다 뭐 저는 KDI가 작년에 발표했던 그 플랜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2020년생 또는 뭐 2005년생 뭐 다 좋아요. 아무튼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생들부터 국민연금 분리하자. 그러니까 이제 58년 개띠랑 70년 개띠의 이 양대 개띠 1,300만 명 때문에 네. 인구도 많고 건강해요. 아마 다들 80, 90까지 살걸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국가의 재정에 부담을 주니까 여기는 분리해서 여기는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2000년생, 뭐 2005년생 다 좋아요. 네. 2000년이나 2005년생부터는 일본식으로 연 18% 부담하고 그러니까 높지만 그 대신 그 이전에 있던 세대들에 의한 대한 부담은 안 지고 자기들끼리 요거는 연금을 제2연금을 만드는 거죠. 이게 KDI의 플랜인데 저는 이거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떤 측면에서 좀 좋은 점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 야 너네는 이런 과중한 업무는 너랑은 상관없어 라고 해줄 수 있고 네. 또 우리나라 국가 재정이 너무너무 건전하니까 한 10년, 20년 정도 저 58년에서 70년 개띠까지 은퇴하고 나가는 거는 또 버틸 만한 재정이니까 우리나라 국가 재정이 GDP의 한 40~50% 정도 뭐 그 국가 부채 있다 그러는데 그거의 대부분이 그 외평채랑 통한채 부채예요. 그리고 외평채랑 통한채는 외환보유고랑 똑같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네. 구성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외환보유고가 달러라고요. 어마어마한 차익이 생겼고 우리도 그냥 일본이나 미국처럼 독일처럼 외환보유고 한 300억 불 정도만 운영하고 나머지 한 4천억 불 다 팔아버리면 그걸로 저 국가 재정이 갑자기 흑자가 그러니까 순넷 흑자도 될 수 있는 정도의 돈이 지금 되잖아요. 왜냐하면 부채와 자산이 맞닿아 있는 채권. 네. 그래서 외평채 더하기 통한채 하면 거의 외환보유고랑 같거든요. 그게 부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선 부채지만 자산으로 달러를 들고 있는 자산이니까 그렇죠. 환율 지금 1,500원이니까 그거 팔아버리고 이걸로 KIC 들고 있는 거 다 팔아버리라 그러고 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앞에 있는 이제 2005년생 이상 이전 뭐 또는 아니면 1995년생 이전 뭐든 좋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연금을 안 넣고 계시는 세대부터 딱 가름말을 치면 충분히 개혁이 서로가 좋은 개혁이 될 수 있고 특히 이 젊은 세대들한테 애 낳아도 너네 애들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그 부채를 짊어진 태어나자마자 빚더미에 앉은 세대는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해 줄 수 있죠. 그것만큼 진짜 좌절스러운 게 어디 있냐고요. 사실 나는 아직 취업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취업하면은 30%씩 그것도 연금으로 내라는 게 말이 되냐. 저도 그래서 우리 애들은 어떻게든 해외 취업시키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나라에서는 뭐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계속 살기 위해서는 어쨌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연금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좀 나눠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일단 뭐 첫 어쨌든 번째는 연금료는 이야기했고요. 연금료는 이야기했고 두 번째가 운용 시스템을 거버넌스를 바꿔서 CPPIB 수익률을 내면 사실 거의 대부분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CPPIB가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한 9%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이 한 6% 나오죠.
네. 3%포인트 차이가 나고요. 아. 그 3%포인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자산 배분이 다르기 때문인데 CPPIB 자산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비상장 주식과 그런 것들입니다. 비상장 주식, 벤처 캐피탈 또는 뭐 사모펀드들이 이제 그거 M&A 해서 비상장으로 만들어서 네. 뭐 그런 어떤 프라이빗 이쿼티 쪽으로 네. 들어가 있는 돈들이. 근데 VC도 프라이빗 이쿼티니까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게 전체 운용 자산의 거의 한 4분의 1에서 3분의 1 사이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한번 터지면 이제 뭐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뭐 이렇게 구글에 터질 거죠. 투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딥시크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저는 될 뭐 수도 있다는 거니까. 아니 근데 이제 장기 투자를 하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가 CPPIB는 또 어떻게 하냐면 채권을 발행해요. 아, 채권을 발행한다. 왜냐하면 지금 한 1,000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운용 자산이 1,000조인데 600조인가 700조가 자기 자산이고 아. 나머지 그 LTV 한 50% 정도를 장기 저리로 제로금리로 그때 엄청나게 채권을 찍었어요. 아.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사모펀드죠. 레버리지를 하는 거네요. 예, 레버리지를 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좋죠. 왜냐하면 국가의 신용도를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G7 캐나다의 신용도를 그대로 가지고 해외에서 달러로 얼마든지 돈을 가져와서 빌려와서 그걸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네. 장기 저리로 운용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두 푼이 아니고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고 1,000조. 를 운용하는데 이제 9%가 나냐, 6%가 나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 3%면은 이제 1,000조면은 얼마예요? 1,000조, 100조, 30조. 30조자 그냥 한 1년에 30조씩 차이가 나는 거니까 이거는 정말 큰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운용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긴 할 텐데 아이 국민연금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공격적으로 해도 돼? 이게 이제 일단 아니 뭐 있을 것 그럴 같긴 해요. 거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음. 연금료를 18%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30%로 깎자고 저는 얘기해야 이야기하는 되는 거죠. 거고.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이렇게라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시면 된다. 아. 6% 수익으로 만족하시겠다면 또 그 연금 플랜이나 이런 장기 축에 보면 다 연금의 장기 수익률을 4.5%로 예측해요. 아. 왜 그러냐면 그 나라의 어떤 리턴은 장기 성과는 결국은 그 나라의 장기 명목 성장률하고 잠재 성장률. 네, 그 잠재 성장률에 인플레이션을 더하면 한 4, 5%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4%대겠죠, 이제.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성장에 그치니까 수익도 그 정도밖에 안 나니까 고갈이 빨리 될 거다. 2055년이다, 57년이다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로 다 돌려가지고 네, 네, 뭐 네. 우리나라에 왜 투자해요? 그건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투자하지 않고 뭐 하더라도 한 10% 20%만 하고 나머지 80%를 가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전략들을 써서 운용을 한다. 그럼 10% 가까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그 수익률 1% 늘면 연금 고갈 시기가 한 4년에서 5년 늦춰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3% 높아진다 그 치면 이제 재정 추계에서는 장기 재정 추계에서는 4.5로 예상을 했는데 그걸 8.5까지 우리가 늘린다. 그러면 4% 포인트니까 20년 늦어지고. 그것만으로.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2000년생들도 다 연금 받을 수 있죠. 아. 왜냐하면 2070년 이후에 고갈될 테니까. 2070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65세에 받는다 그러면 2000년생이 65세가 206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해외 수익 운용 비중을 좀 높이고 그리고 이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수익률을 높인다. 이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도 생각인데 또 한 가지 그냥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 아닐까요? 이제 우리나라 국내 주식을 많이 들고 있으니까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시장을 4,000포인트, 5,000포인트 가게 좀 뭐 상법 개혁적인 뭐든 해가지고 좀 하는 건 안 될까요? 저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뭔가 좀 바꾸려면 이제 바꿀 그 국내 주식 시장을 좀 한 달 올리는 전에 방법. 뭐 한화 오션 지분 1.6조 가지고 사더만. 예. 그리고 한 달 지나서 바로 3.6조를 증자를 하죠. 네. 1.6조 주고 그 하나오션 지분 살 때 보니까 또 하나오션의 그 물량 나온 것 중에 상당수가 한화에너지던데. 예, 더 이렇게 사는 거죠 지금 계속. 근데 이게 영 안 되나요? 이거 어떻게라도 좀 바꾸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MBK한테도 사대 출연하는 나라에 사모펀드 대표한테 사제 출연하는 나라에서 잘 됐어요. 그러고 나면 그분이 돌아와서 뭐 다시 상장을 시키던가 해서 엑시트 하시거나 뭐 할 텐데 네. 주주들이 가가지고 이러면 어떡해요? 그때
우리 회사 그렇게 힘들 때 나는 사제 출연했는데 넌 뭐 했어? 이러고 나오지 않을까요? 사제 출연을 했다는 거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서 뭐 아니면 태영이든 태영이든 뭐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동등하지 않은 걸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잘못했으면 감옥에 가면 되는 거지. 왜 사제를 출연하라 그러죠? 뭐 합의해오라는 것처럼 들리죠. 국민들에 대해서 합의해와. 내가 너 지원해 줄 테니까 국민들한테 합의해와. 그러면 술 먹고 사람 쳐 죽여도 크게 반성하고 합의하면 그냥 감옥 안 가는 집행유예 받는 그거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여러분? 유전무죄, 무전유죄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고 감정에만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닌가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럼 감정적으로 하면 요 꼴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아니 얘기가... 이래놓고 상법 개정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러니까 제 의견은 네네네.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면 감옥 가면 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를 다 영으로 만들면 되는 거지. 네네네. 사제 출연을 하면 경감해주고 그룹을 유지해주고 뭐 널 봐줄게. 왜냐면 이런- 국민들이 그렇게 버니까 뭐 어쩔 수 없어 뭐 이런 거잖아요. 예, 뭐 그러면 계속 가는 거지. 그래놓고 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회사가 성장하고 잘 됐는데 왜 자사주 매입 소각 안 하고 배당 안 주세요? 그러면 배당이 지금 저기 49.6%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내가 왜 배당을 줘야 되지? 그냥 내가 안으로 해서 계열사들 통해 가지고 적절히 잘 하고 주가 폭락할 때 증여하고 뭐 이러면 나 충분히 다 내 돈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여러분 설득할 수 있냐고요. 설득을 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비대칭적이라고요. 서로 이 말이.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회사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갑자기 나는 저 지분율이 몇 프로인데 사세 출연하고 그래놓고 그때는 또 제왕적 지분이 몇 프로 되지도 않으면서 제왕적 회장 오너십 이거에 대한 비판도 쑥스하죠. 그러다가 세상이 좋을 때는 제왕적 오너십에 따라서 저놈이 나쁜 놈이고 다 해놔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리하면 이런 거죠.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윤증을 했어요. 너무 이제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속이 타죠. 그래서 한화에게 아니 이렇게 하면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아니 니네 우리가 지금 잘 됐다니까 그렇지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나한테 내 돈 내놓으라고 하는 놈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뭐 실제로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예, 쌍방 간에 서로 간에 이제 대화가 전혀 되지 않고 이 제도 하에서 뭐 상법 개정이 된다 한들 주주를 위한 어떤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가 구조적으로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그리고 보면 되나요? 뭐 고려아연이랑 영풍 M&A에서 보듯 뭐 우리나라 법 제도에서 그 머리 제일 좋으신 분들이 IQ 제일 좋으신 그 서울대법대 나오신 분들이 네. 그 허점들을 또 잡아내가지고 기가 막히게 끝없이 미룰 수 있다는 걸 오늘 다 느끼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이 제도에도 분명히 허점이 있을 텐데 정말 지켜질 것인가? 결국 그게 사회적 합의와 파워의 문제거든요. 그런 짓 하면 아무리 네가 돈이 많아도 안 돼. 뭐 이런 거가 되고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아무리 오래 걸려도 너는 죄를 받을 거야가 되는 사회인가? 사제 출연 적당히 하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저기 환자복 입고 휠체어 몇 번 타면 다 해결되는 사회인가? 근데 우리 후자잖아. 그래놓고 동등한 뭐 꼭 그거를 뭐 넣는다고 해서 정말 다 달라질까요? 그날부터 우리나라 갑자기 달라질까요? 뭔가 그래도 시작이 되진 않을까. 그러니까 환타지다. 환타지다. 네. 네. 그러니까 쇼미더머니.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굉장히 비관론자가 됐는지 아시잖아요. 저는 네. 한진칼 사태부터예요. 아하.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굉장히 비관론자가 됐는지 아시잖아요. 저는 네. 한진칼 사태부터예요. 아하. 네, 한진칼 사태에서 갑자기 산업은행이 증자해가지고 KGCI 그 세력하고 M&A 할 때 다 끝난 게임을 뒤집었잖아요. 그때 느끼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정부는 재벌 편이구나. 뭐 암만 재벌 개혁해도 네. 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이런 사회에서 한국 주식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여기다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존경해요. 저는 그분들을 존경해요. 그러나 제 돈은 일단 한국에 투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재산 배분의 차원에서 일부만. 적어도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 하고 싶지 않다. 네, 국민연금이 지금 11.5%인데 이제 지금 14, 15를 향해 열심히 리밸런싱 하고 있잖아요. 네, 네. 한국 주식시장이 작년보다 올해 왜 이렇게 좋으냐 물으면 국민연금이 좀 거의 한 합쳐서 7, 8조 이상 산 거 아니에요? 벌써요. 네. 작년 12월부터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 이거 없었으면 여기다가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없었으면 지금 과연 우리가 이렇게 오를 수 있나? 맞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너무 단순한 거죠. 그 연금이 오를 땐 못 팔면서 폭락했을 때만 사야 되는 존재인데 그거가 국민연금이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빨리 한국을 팔고 떠나는 게 낫지. 그렇게 한 1, 된다는 2%, 거죠. 한 1, 2% 정도 남겨놓고 나가는 게 맞지 않나. 근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 그 주제를 좀 바꿔서요. 이제 해외로 이렇게 넘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투자 매력이 좀 떨어진다, 주식시장에. 그러면 이제 어느 나라가 좋아요? 폴란드, 인도네시아, 폴란드, 인도네시아. 두 나라 다 이제 공통점이 네. 어마어마한 폭락을 경험한 나라들이고요. 왜냐하면 폴란드 같은 경우는 2022년 이후에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에 기로에섰고 우크라이나 다음은 우리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나라들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2020년 코로나 때보다 더 빠져 있고. 그러니까 진짜 많이 빠졌더라고요, 인도네시아가. 얘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이 나라들이 저는 뭐 좋다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근데 망할 나라냐, 그러니까 외환위기를 겪을 나라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폴란드 같은 경우는 한국과 함께 지난 20년간 선진국 OECD 국가 중에 성장률 1위 국가잖아요. 그 정도로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인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벌벌 떨다가 결국 독일이 재무장한다 그러니까 그 뭐 0.5조 달러, 5조 유로, 네네. 우리 돈 한 700조, 800조를 쓰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독일 남자애들이 군대 가겠어요? 절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모병제 갔다가 징병제로 돌아서려면 전쟁터가 돼야 돼요. 쉽지 않다는 거죠. 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이런 EU 전체의 방어벽으로 러시아의 침공을 막아낼 수 있는 나라는 폴란드밖에 없잖아요. 폴란드랑 우크라이나밖에 없으니까 그 두 나라로 돈이 가겠죠. 그러니까 물건을 생산하고 막 그런 건 당연히 독일이나 체코에서 하겠지만 티거 전체도 원래 체코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하면 이 나라 좋고요. 인도네시아는 너무 싸니까. 예,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대비 뭐 최저 레벨?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파퓰리즘에 뭐 여러 문제가 있는데 원래 우리가 그 나라 뭐 그렇게 정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보고 그런 건 아니니까. 이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네. 그냥 신흥국 시장의 특성대로 나라만 망하지 않는다라면 근데 이 나라 경상흑자니까 나라만 망하지 않는다라면 작년 중국이 PBR 0.8배가 됐을 때 사자 제가 콜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나라들은 사볼만 하지 않냐. 그러니까 망하지 않을 나라인데 너무 싸다. 뭐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났다. 그럼 사야 되죠. 그러니까 역사상 최저 밸류에이션이더라고요. 지금 지난 한 10여 년간 외환위기 이후 최저 밸류에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나라들 좋죠. 결국 이 이야기의 요지미가 뭐냐면 미국은 아무리 봐도 저 트럼프가 저러고 있는 나라에서는 미국은 작년만큼 매력적이지는 않다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만 너무 올인하지 말고 좀 다변화. 작년에 중국 샀던 것처럼 저도 지금 중국을 팔고 있는 건 아닌데 작년에야 중국이 너무 매력적이니까 중국 외쳤지만 뭐 다시 조정받고 나면 또 인도나 일본도 갈 수 있는 거고. 아무튼 비미국 넌 US 마켓이 그래도 올해는 조금 기회가 있지 않냐. 네. 채권에 투자했을 때에 비해서 주식에 투자할 때는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채권보다 수익을 몇 퍼센트 더 줘야 주식에 투자하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주식의 프리미엄이 좀 많이 줄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미국 주식은 그렇게 뭐 끝났다가 아니라 매력적이지 않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초 그 하워드 막스가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워드 막스가 PER 23배 이상일 때 투자해서 그 뒤 10년 수익률 보여줬잖아요. 차트에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PER이 23배인데 지금 투자해서 10년 기대 수익률이 얼마냐 봤더니 0이었잖아요. 배당을 포함해서 0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하워드 막스가 이야기한 거죠. 그렇죠. 그거 뭐 틀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투자의 대가들이 주식이 좀 너무 비싼데 아무리 좋다지만 야 이게 이런 밸류에이션을 받는다고? 또 이 마진이 유지된다고 가정해?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OP 마진이 60%잖아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60%라는 뜻입니다.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느냐?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엔비디아 말고 대체제 없어 그러다 딥스크한테 맞은 거 아니에요. 뭐 이번에 또 알리바바는 더 끝내주는 거 만들었다 그러고. 네. 그리고 오픈돼 있는 구글이죠. 구글 쪽에서 오픈 코드들 막 이런 걸 하면서 상품들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이제 꼭 H100 있어야 미국만 해야 되나? 꼭 H100 있어야 되나? 뭐 꼭 미국만 해야 되나? 우리도 가능한 거 아니야?
하고 덤벼들면 뭐 솔직히 돈만 초기 투자만 적으면 인도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는 네. 거가 나오면 죄송합니다. 하워드 막스 말고 리처드 번스타인이 순환정세의 주도주를 잡아라 해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주식시장이 최고점에 도달할 때의 특성이 뭐냐면 현재의 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수익성이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거라는 믿음이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 확산될 때가, 그래서 도취 속의 점으로 간다고 평가하거든요. 그게 이익 예상 라이프 사이클 모델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너무 지금 기대 수준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딥시크, 사실 제가 봤을 땐 그렇게 가라 만드는 게 그게 정말 경쟁력이 있을까? 앞으로도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런 식으로 한 대 맞고 나니까 회복이 잘 안 되잖아요. 왜냐? 그쵸. 그 전에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맞아요. 그런 이야기인 거죠. 네. 기대가 너무 큰 시장은 빠져나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비중 중립 정도인 거고. 비중 중립. 네, 그리고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미국 주식이 어쨌든 전 세계 시가총액에서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미국 주식을 아예 뭐 안 가져가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대치는 좀 낮추자 뭐 이런 정도 하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기대치를 낮춰서 성공했다고 보는 게 최근 미국의 그 마진 갭, 그러니까 레버리지 투자, 주식담보대출이든 뭐 증거금, 아무튼 그 선물 관련돼 있는 네. 파생 관련 증거금들이 지난해 연말에 한 달 동안 1,000억 불 늘었거든요. 총액이 9천억 달러인데 한 달에 1,000억 불 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꼭지구나. 왜냐하면 이제 이런 식의 그 레버리지 투자, 이제 빅2가 늘면 증거금이 이렇게 막 쌓이는 시기가 올 때는 시장이 반대로 가는 순간 그 충격이 너무나 크고 거기서 손절이 나온 게 아닌가. 이번에 좀 좀 빠른 속도로 좀 조정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테슬라가 고점에서 52%나 빠진 건 이런 포지션들의 청산 때문이라고 보면 저희는 뭐 항상 알다시피 그런 마진콜 당할 때 경제가 붕괴만 안 되면 또는 금융 시스템이 셧다운만 안 된다면 이 두 가지 조건이 중요하죠. 네. 이 두 가지 조건이 살아있다라는 가정에서 볼 때 금융 시스템이 셧다운 안 되고 시간당 실질임금 상승률 이런 것들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또 약간 또 단기적으로는 과매도 살만하지 것 않나? 같고요. 예, 살만하지 않나? 지난주 FOMC 있었는데 FOMC 회의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또 일시적이라는 얘기를 또 꺼냈어요. 그래가지고 서머스 교수님이 막 혼내더라고요. 저런 얘기를 한다고. 지난주 FOMC 회의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근원 인플레 전망을 올해 2.8까지 올렸잖아요. 원래 2.5였는데 금리 인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대신 이제 성장률 전망도 2.2인가에서 1.7까지 크게 내렸으니까 뭐 그 이제 여기서 희망을 좀 찾긴 하는데 트럼프 입이 계속 저러고 있는 한은 해주겠나? 뭐 상계 관세부터 시작해서 오만 관세를 다 두들겨 패는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파월 의장이 예, 금리 인하는 차라리 시장이 크게 조정받으면 해줄 것 같은데 현 레벨이 유지된다면 네. 5월도 힘든 거 아닌가? 아하, 네네네. 5월, 6월 뭐 올해 한두 번, 두 번 정도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근데 5대 5더라고요. 네, 19명 네, 중에 그 2명은 한 번만 인하하자 아니면 동결하자가 8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발의 차이에 불과하고 그렇죠. 뭐 거의 제가 봤을 땐 동결로 가려는 움직임이 지금 계속 보이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입만 다물면 되겠는데 네네. 두 사람은 일단 관세가 자기의 아이덴티티니까 그렇죠. 하겠죠. 관세 부과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아이덴티티는 하겠죠. 그리고 이제 마라라고 어코드, 즉 제2차 플라자 합의를 시도하려고 들 텐데 그때는 미국이 이탈리아 그 재무장관이랑 일본의 다케시다 노부루 대장성 장관을 양옆에다 딱 잡고서 너네 금리 인하해. 우린 요 금리 유지할게. 이렇게 하고 있던 상황을 확 바꾸면서 너네 이제 너네 통화 강세. 우리는 인하. 너네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확 바뀌잖아요. 그 전에. 예. 84년까지는 정반대였는데 그죠. 그러면서 이제 또 공동 개입까지 하면서 달러에 대한 일본 엔 환율을 240엔을 120엔 만들었는데 이번엔 그러면 일본이 아베노믹스 중단하고 환율 100엔 되는 거 용납할 건가? 그건 뭐 이시바의 스스로 자살 탄핵이지. 그렇죠. 유럽 지금 미국이랑 선 긋고 이제 나토 나가 고마웠어 그동안 대신에 유럽에 있는 기지들도 다 빼. 이제 그렇게 가는데 야 너네 통화 가치가 너무 낮아 금리 인상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받아줄까요? 음. 뭐 안 받아줄 텐데. 그럼 영국은 뭐 지금 완전 코가 석자고. 네. 이탈리아는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캐나다 원수인데 누가 받아주냐고요? 트럼프는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 이제 들어줄 아니, 사람을 보면 아니 자기가 다 발로 차놓고 자기가 상대를 다 발로 찼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미국을 위해 자기 국익을 희생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서로 이제 더군다나 좋게 그때는 좋게 얘기할 때는 안 듣고 이제 그때는 또 더 이제 막 소리를 지르지 냉전이었죠. 않을까. 그때는 냉전이었죠. 냉전이니까 소련에 맞서서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는 미국을 도와줘야 명분이라도 돼 있죠. 했는데 지금은 미국이랑 러시아가 쌤쌤인데 저희가 공동의 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그러니까 이래저래 봐도 트럼프의 정책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재앙이지만 네. 이 사람이 아직 힘도 세고 상하 양원 다 잡고 있고 대법원까지 잡고 있는 사람이 자기 뜻을 꺾는다? 자살행위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그러면 안 꺾을 거다. 재미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뭔가 계속 지금 얘기하는 게 충돌되는 얘기는 그 트럼프는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안 들어줄 것 같고 이런 게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4월, 5월 달 되면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될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내가 될까? 파월이라면 금리 인하 안 해준다. 파월이라면 금리 인하 안 해준다. 그리고 네, 트럼프가 한 거 보면 계속 관세는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 둘이 충돌하겠죠. 충돌하면서 뭔가 예, 그래서 뭐 이제 우리는 미 증시가 이제 여기서 골로 가냐, 아니면 좀 버티면서 그래도 그냥 뭐 툭탁 될 때마다 조정받지만 그래도 괜찮냐. 네네 예, 그렇죠.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은 결국은 인플레 지표인데 그 아하. 인플레 지표를 좌우하는 건 국제 유가잖아요. 아하 그쵸. 예, 그래서 유가가 지금 68불 찍은 거 보고 왔는데 얼마 전에 80불이었는데 맞아요. 한때 뭐 65불도 깨졌었고 이 정도 유가 레벨이면 인플레 날기 어려운 거 아닌가. 거기다가 콘 그 옥수수나 뭐 대두나 최근에 뭐 달걀 가격도 많이 다, 빠져서 다 빠지고 있는 중이니까 굳이 인플레가 지금 나지 않는다라면 네. 그냥 트럼프 때문에 재미는 없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인플레 때문에 경제가 망가지고 하는 것도 또 이상하지 않냐. 그런 주장도 이상하지 않냐. 네. 그 어둠에쯤에서 시장이 이제 괴로워하면서 어허. 몸부림치며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자고는 얘기를 하셨지만 최근에 이제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주가가 더 빠지면 이제 좀 곤란하니까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건지를 보려면 인플레이션이 또 문제가 돼가지고 연준이 또 아이고 일시적이 아니었네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그건 아닐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은 잘 모르겠다가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미국은 중립. 다른 쪽으로 이렇게 좀 축소까지는 못 하겠고요. 저도.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아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었던 게 박사님이 쓰신 책 중에 디플레 전쟁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제 조금 시간이 되긴 했지만 돌아놓고 됐죠. 보면 참 그 책이 정말 그 다시 한번 책, 읽어보고 싶은. 네. 그 그 책이 책의 특히-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이 특히 이제 중국이 디플레로 가고 있다라는 걸 쓴 책이죠.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트럼프가 다시 집권할 줄은 몰랐고 그때는 몰랐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불황이 온 상황에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된 중국이 계속 공급 과잉을 줄 텐데 그쵸. 인플레가 과연 나겠는가. 따라서 디플레 리스크들이 부각되는 시점에는 미래의 인플레를 걱정하지 말고 돈을 풀어라. 그래서 과감하게. 과감하게 풀어라. 그리고 인플레는 금리 인상하면 잡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20년, 21년까지는 디플레가 나다가 22년 전쟁 나면서부터 인플레가 났다가 다시 지금 작년부터 물가가 크게 빠졌죠. 그리고 올해 이제 트럼프가 무역 전쟁 한다고 저러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트럼프가 알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이제 무역 전쟁 하겠다고 하는 게 결국 중국의 디플레 수출을 막아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중국에 대해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이야 뭐 중국산 디플레를 공습을 막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중국의 디플레 문제를 영향 안 받을 수 있는가? 즐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뭐 있죠. 일부, 그래서 네. 뭐 우리만 해도 알리 테무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테무에 한번 벨트를 하나 시켜봤는데요. 네네. 이제 제가 다이어트에 성공해가지고 옛날 허리띠들이 안 맞아가지고 네. 하나 시켜봤어요. 그래서 뭐 다 합치니까 15,000원 했는데 만년필이 4개 오고 지지대가 하나 오고 손이 안 좋으니까요. 손목 지지대도 하나 오고 그러면서 허리띠도 2개 왔는데 15,000원. 15,000원. 근데 지금 차고 있는데 되게 좋거든요. 통가죽이에요. 너무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창고 대방출을
끝없이. 끝없이 하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대방출. 부동산이 지금 붕괴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생산성 높여주는 각종 기술들, 뭐 샤오미가 네. 뭐 불 꺼진 공장도 만들고 더 나가서 BYD는 5분 만에 충전되는 배터리를 만들고 막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생산성의 향상들을 막 갖다 놓는데 이게 전부 가격 파괴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럼 가격 파괴로 가게 되면 맞서 싸우는 기업들 입장에서 브랜드 가치가 있는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다 가격 할인으로 가게 되는 시스템들로 가는 거잖아요. 못 버티는 거죠.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미국처럼 관세를 하거나 아니면 중국 정부가 경제 내에 존재하고 있는 이 강력한 디플레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국판 아베노믹스 이런 걸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좀 안 되잖아요. 미국이랑 원수인데 그렇죠. 무슨 놈의 위에나 평가 절하를 하겠어요. 그 위에나는 뭐 그냥 옆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 내에 부동산이 박살나니까 근데 우리도 그렇고 미국, 중국도 그렇고 전체 자산의 한 80% 가계 자산의 80%가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고점에서 좀 20% 25% 빠졌다고요. 그러면 2021년에 집 산 사람들은 이미 이제 아웃됐고 20년에 집 산 사람들도 이제 이대로 가면 곧 아웃되고 내년에는 2019년 집 산 사람 아웃되고 이제 언더워터로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2020년, 21년에 잠깐 올랐던 게 22년부터 지금 3년째 빠지고 있으니까 4년인가요? 아무튼 뭐 이런 일을 막지 못하면 뭐 내부의 구매력이 다 훼손되고 더 나가서 두 번째가 금융기관들이 망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가지고 공적자금 투입했는데 이걸로 되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벌써. 네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중국 증시 좋은 건 뭐 제가 인정하지만 싸서 그냥 저가 대방출 하는 덕분에 그냥 광군제 대세일이어서 그냥 잠깐 올랐던 거지. 이게 계속 가려면 자국 시장 내에서의 어떤 소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투자는 계속 되는데 소비가 없다라면 그게 해외로 나가야 되고 해외로 나가면 미국 시장 막힌 상황에서 유럽도 벌써 중국산 전기차 막았는데 전 세계 각국들이 다 이제 중국을 봉쇄하기 시작하면 어떡할 거냐. 이런 문제들에 봉착해 있는 나라인 거죠. 그러니 중국 금리가 30년 만기 국채금리랑 10년 만기 국채금리 모두 다 2%를 하회해서 중국이랑 일본보다 더 낮더라고요. 예, 중국이랑 일본이 좀 역전되죠. 금리가. 그래서 그죠? 이제 중국의 저페니피케이션, 일본화는 기정사실인 거고. 네. 중국의 이제 디플레 수출이 앞으로 계속될 텐데 네네. 이런 과정에서 미국은 뭐 트럼프가 이상한 일을 해서 디플레를 막을 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이런 중국과 자유무역을 하고 있는 나라들은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 디플레이션 역습.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금리가 앞으로 상당 기간 낮게 형성될. 미국보다 우리나라 금리가 훨씬 더 낮게 형성되는 나라가 되고 네. 우리나라 원화는 약세 통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정책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일단 지금 정책을 이야기하기 좀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해 줄 거야라고 기다리는 사람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디플레를 막기 위해서 이제 버냉키가 썼던 이제 양적 완화라는 정책이 사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거는 뭐 애플을 포함해서 혁신 기업들이 혁신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경제에서 뭔가 소비를 만들어냈기 때문 아닌가요? 그렇다고 그건 보면 반대죠. 아닌가요? 그건 반대죠. 아무리 혁신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어내더라도 시장 자체가 쭈그러들면 시장 자체. 다른 기업들을 더 죽이게 되겠죠. 그렇지. 왜냐하면 100원을 쓰다가 80원을 쓰게 됐는데 어. 갑자기 아이폰, 아이워치가 나왔어요. 근데 이걸 꼭 사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식료품 소비를 줄이든가 아니 그러니까 자동차 소비를 줄이겠죠. 빅테크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을 만들었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빅테크 기업들이 만든 디플레이션도 있었으니까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경제가 살아나니까 이런 거라고 한다면은 중국은 이 상황에서 디플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혹은 최소한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일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정책은 아베노믹스밖에 없죠. 아베노믹스. 그 일본의 이야기를 제가 대신 들어드릴게요. 네. 자, NEC, NEC. 히다치, 아이와, 올림푸스, 도시바, 후지츠 쭉쭉쭉쭉 나오고 있죠. 산요. 자, 지금 제가 쭉 이야기했던 회사들을 리스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와,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있었구나. 다 회계 분식이든 뭐든 해가 없어지거나 뭐는 이름 자체가 다 사라지거나 적어도 소비재에서는 안 보이는 잘 안 회사들이 들리는 회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수 시장이 망가지고 나니까
회계 분식도 엄청나게 올림푸스랑 도시바 같은 경우는 뭐 역사상 최대 규모의 회계 분식을 했고 한국의 대우그룹과 함께 미국의 엔론 이렇게 해서 세계 4대 회계 분식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정도의 회계 분식을 했단 말이에요. 자, 기업이 경쟁력 있으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건. 내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 경제 자체가 돌아가야지. 부동산 붕괴돼서 디플레가 나는데 기업의 경쟁력이 있으면 이 회사는 수출을 보고 사는 거지. 내수 시장에 대한 비중들은 다 사라지는 거고 내수 시장에서의 어떤 소비자들의 지출과 소비자들의 어떤 컴플레인 이런 것 때문에 품질을 개선시켜 나가고 더 혁신을 추구하고 뭔가 그 어떤 네트워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효과들이 있어서 일본이 그렇게 성장했던 건데 내수 시장 다 죽어가고 사토리 세대들 나오고 지금은 뭐 중국에서는 누워버린다며요. 그런 세대들이 쭉 나오면서 소비가 다 죽어버리면 아무리 경쟁력이 있더라도 그 회사가 살아날 수 있는가? 소니처럼 컬럼비아 영화사랑 소니 뮤직 가지고서 먹고 사는 회사로 가고 그걸로 플레이스테이션 만드는 회사들은 잘 나가죠. 그리고 캐논처럼 카메라 만들던 회사에서 반도체도 잘 안 되다가 요새는 이제 완전히 또 다른 데로 가서 지금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해외 수출 시장을 적극적으로 타개하고 엄청 이전부터 준비돼 있고 뭔가 이렇게 운이 좋았던 기업들은 잘 되는데 뭐 당장 우리 파나소닉 못 본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파나소닉이 뭐 망한다는 게 아니라 존재감이 심화 예전치 과장에 않죠. 파나소닉이 망한다는 건 아닌데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심화 과장에 있는 데가 파나소닉인데 잘 이런 사례를 쭉 보면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아, 경제가 망가지면 기업이 어마어마한 혁신을 가지고서 계속 하더라도 잘 안 된다. 버티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 뭐 토요타는 소니 말고 일본 기업이 남아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옛날 세계 시가총액 상위 1위가 NTT였는데 중국도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저런 식으로 내수시장 소멸되고 경제 성장률이 아까 장기 금리가 1.5%라는 이야기는 앞으로 미래 10년 미래 성장률이 1.5%라고 본다는 건데 명목 성장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저성장, 제로성장 또는 디플레 성장의 나라에서 혁신적인 기업들이 나오더라도 그게 추세를 바꿀 수 있는가? 그러니까 마이크로에서 잘한다고 미시적 레벨에서 잘한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지는가? 그럼 꿈결 같은 소리죠. 시진핑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이런 상황에서의 뭔가 이제 우리가 시코노믹 이해관계의 불일치라고 불리는 현상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최고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공산당의 권력을 위협하는 자로부터 우리를 지킨다였던 거고 그게 엔투그룹의 마윈 회장을 그렇게 쫓아내고 그쵸. 이번에 또 데리고 와가지고 악수하고 있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중국의 빅테크 기업이 달면 삼키고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중국 공산당보다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파워와 더 많은 시장 영향력을 가지는 걸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디디 출싱이든 뭐 엔트그룹이든 다 날린 거잖아요. 알리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에 있어서 우리 권력을 침해하지 않는 바운더리 내에서는 용인해줄게. 근데 그 용인의 폭이라는 건 자의적이잖아.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사회인 거잖아요. 그때부터 집값이 폭락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에콰도르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무비자니까 에콰도르로 여행 가서 거기서 뗏목 타고 캘리포니아까지 올라가서 난민 신청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고 그런 사회가 된 거죠. 물론 이제 통치하기는 더 편하겠죠. 왜냐하면 불평불만 문자들 천안문 사태 이후에 그 대학생들 나간 것처럼 불평불만 문제들 쫓아내고 살면 이제 사회는 안정적이 되겠죠. 실제로 집값이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때 무라야마 총리가 이끌던 사회당 연정이 자민당의 40년 집권을 끝을 냈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이렇게 나라가 지금 망가진 지 3년, 4년이 지나가고 있고 조용하죠. 특히 그 상해 봉쇄 2022년에 있었던 그런 사태들부터 지금 집값이 그때부터 대폭락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20년, 21년부터 슬슬 이상하다가 22년부터 폭락 중인데 아무런 제대로 된 대응도 없고 하다가 이제 작년부터 살려보겠다고 그러는데 이번 2월 달에도 또 집값 폭락하고 2월에 소비자 물가 또 폭락하고 마이너스. 이거 뭐 심각한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단타다. 단기적 관점이죠. 단기적 관점으로. 그리고 대체로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좀 적게 투자하자. 뭐 근데 사실 뭐 남 이야기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로 우리는 뭐 중국 네. 비하면 선녀죠. 적어도 네. 뭐
탄핵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튼 대통령 갈아치우려고도 뭐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단기적인 변동 때문에 장기 투자를 못 하게 된다라는 말은 맞을 수 있는데 네. 언제부터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그렇게 잘해왔다고 운이지 다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성공한 거지. 네. 솔직히 삼성전자 저렇게 고생하는 것도 2019년 HBM 날려버렸던 거 사소한 실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또 SK하이닉스는 어버버 따라가다 잘 된 거잖아요. 뭐 거기가 정말 의도적으로 여기가 앞으로 미래가 있어라고 하고서 키운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이런 사업부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그쵸. 데리고 가다가 살아난 거잖아요. 제가 너무 폄하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기업들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작년 했던 계획에 카피 앤 페이스트로 가면서 거기다 이제 회장님의 선호를 넣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시스템들이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가장 큰 특징이 뭘까 생각하면 주가 오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대규모 증자를 해서 현금을 땡기고 불황이 왔을 때 버텨내다가 경쟁자 망할 때 인수한다.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전략 아닌가. 삼성전자는 치킨 게임 한다. 그때. 그동안 그렇게 성장해 왔고 그게 이제 그리고 거기서 이제 리스크를 무릅썼죠. 나이가 이렇게 부자인데도 리스크를 무릅쓰잖아요. M&A를 통해서 성장하려고 하고. 이 과정을 쭉 보시면 느끼시지 않으세요? 자기들은 이렇게 리스크를 무릅쓰고 했는데 왜 잘 되고 나니까 갑자기 우리한테 돈 내놔라 그래? 너 힘들 때 우리한테 1원이라도 보태봤어?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한국 자본주의 특징인데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2022년 초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렇게 상장했다가 그 주가 그렇게 되는 거 보고서 와 이제는 저러지 않겠지 했는데 또 하잖아요. LG CNS도 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나라고 또 그게 돈 대주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 뭐 하겠죠. 투자하겠죠. 그리고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경제는 우리나라 경제는 우리 그 얼마 전에 이창용 총재가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그 산업의 그 구조적인 경쟁력 약화, 구조적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그것도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너무 세지니까 사실 이제 그거는 뭐 우리만 경쟁력을 잃었어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죠. 쿠가 팔았던 독일한테 이야기해야지. 세계 3대 로봇 제조업체 중에 하나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환학이고 그다음에 쿠가잖아요. 근데 쿠가가 독일 회사인데 지금 중국 회사로 넘어갔고 공장도 다 철수했어요. 그런 이야기는 독일한테 해야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이제 어쨌든 수출의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이제 그 수출을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견이었던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그 전 세계 그 교역량과 우리나라 수출의 상관계수는 더욱더 강해지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성장 때문에 힘들다. 맞죠. 저 뭐 아니라 그랬나? 거기도 더군다나 디플레를 일으킬 정도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 맞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맞서서 우리도 열심히 혁신을 하자. 그런 정도로 끝나야지. 뭐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고 저떻고. 근데 제가 편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미국 경제 성장률이 한 4%, 5%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까지 감안해서. 우리도 한 4%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훨 잘한 거 아니에요? 자, 우리 4%고 미국이 4%예요. 명목 성장률이 둘 다 달러 기준으로. 그럼 우리가 훨씬 잘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은 지난 4년 동안 불법 체류자만 1,000만 명 늘었는데 우리는 인구가 계속 줄잖아. 그러니까 모든 측정을 하려면 노동 인구 대비 워킹 파퓰레이션 대비 소득을 보든가 아니면 1인당 소득을 봐야지. 왜 자꾸 경제 성장률을 봐요? 우리 인구 감소한다 이야기한 지 벌써 10년, 20년 돼 가는데 이미 그리고 코로나 때 노인분들이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때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됐는데 인구 감소가 시작된 나라랑 인구가 불법 체류자든 뭐 또는 속지주의 때문에 애들이 많이 태어나서 느는 나라랑 절대 성장률을 비교하면 안 되지. 1인당 성장률을 그리고 PPP 기준으로 해서 미국과 우리의 격차가 늘냐 주냐를 이야기해야지. 파괴적 혁신에서 사람 없는 공장에 대해서 우리 지금까지 걱정하고 있었죠. 맞아요. 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노동 인구가 끝없이 늘어나는 나라가 유리해요? 노동 인구 줄어드는 나라가 유리해요? 오히려 사람이 없는 게 유리할 수도 있죠. 우리나라야말로 세계 경제 변화, 어마어마한 혁신 생태계에 우리 각국가 미리 적응한 거로도 봐야 되는 거죠.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니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일부러 머리가 좋아서 일부러 적응한 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집값이 네. 선진국 따라가서 움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집값이랑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뭐 역대 누구 정부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서울을 비롯한 이 핵심 메갈로폴리스가 IT 클러스터인데 네네. IT 경기 따라가는 거지. 그냥 미국 나스닥 시장 날아가는데 우리나라 집값만 못 오른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건데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나는 능력도 있고 열정도 있는데 애는 갖기 싫어. 왜냐면 애가 줄 수 있는 그런 기대 그런 거에 비해 지금 내가 지불해야 되는 고통이 너무 커. 이렇게 돼서 안 한 거잖아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내 직업이 계속 유지될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고 그걸 개인한테 가서 꼰대스러운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잘 적응한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나라가 픽하우스를 쳤네 이상한 그런 책들도 많이 나오는데 진정한 의미의 픽하우스는 뭘까? 1인당 소득의 픽하우스이 중요한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는 계속 이제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나라인데 그럼 시간당 소득의 픽아웃이 중요한 거 아닌가? 시간당 임금 지표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시간당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혁신적 국가에서 이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집값이 빠질 것인가?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인구가 줄고 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집들, 예를 들어서 니폰기 힐스가 2003년에 지었지만 지금도 가격이 계속 오르잖아요. 왜? 주거랑 회사랑 공원이랑 박물관이랑 교통이 다 한 방에 다 해결되는 거대한 컴팩트 시티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걸 만들면 그 집이 노후화됐다고 해서 빠질까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해보자라는 거죠. 관점을 이렇게 바꿔보면 좀 달리 보이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인당 소득, 시간당 소득이 늘어나는 나라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참 보면 박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좀 너무 막 비관적으로 볼까 하다가도 또 그것도 아니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항상 보면 균형을 잘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 그래서 저는 올해 한국 시장을 좋게 본다니까요. 결론적으로는 또 싸니까. 그러니까 이런 미래를 생각하면 네. PBR 0.9배는 너무 싼 거 아닌가. 얼마 전에 0.8배였고. 네네. 그럴 땐 사야죠. 그러니까 사실 보면 이런 상황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은 이제 가격이 싸냐 비싸냐에 대한 판단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균형 잡히게 할 수 있느냐가. 그러니까 뭐 이제 뉴노멀이든 뭐 꿈의 배율이든 PDR 같은 이런 이상한 소리가 나올 때는 잘 팔아야죠. 근데 이제 그런데 지금 다들 투자자들이 괴로운 게 갑자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3.6조 증자를 딱 하니까 더 이거는 전형적으로 고점 신호거든요. 네. 그래서 찝찝한 거죠. 더 안타까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주가가 올랐다는 거. 그리고 오르는 걸 보고 또 이 사람들은 계속 할 것 같다는 거. 좀 안타깝다는 거죠. 근데 모르죠. 뭐 좋은 회사라서. 변할 수 있는 것과 변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이제 잘 봐야 되는 것, 그리고 이제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것 등등 여러 가지 고민을 함께 해봤고요. 박사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연금에서부터 국제 정세까지 쭉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할까요? 네. 그러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